여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는데 앞부분에 네 번째 질문까지는 강 선생님 발표문 안에 처음에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명합수 구별, 그러니까 개념과 무관한 개념이 종합되기 이전의 현상과 개념에 의해서 종합되는 한해의 현상, 이 구별이 거의 네 번째 질문까지 계속 이제 연결되고 있는. 그리고 어쨌든 그 이후에 여섯 가지 질문인데 크게 종합적으로 한 두 포인트 정도를 잡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사적으로. 예. 포인트만 잡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게 질문이 제 생각은 질문이 한 몇 개를 또 다섯 개. 이렇게 문단은 다섯 개인데 내용적으로 또 숨어 있는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요약하면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플로어에서 용인하신다면 좀 편하게 하시고서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 뭐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논평자의 질문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거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갖고 플로어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그 논점별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논평자가 그 지금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선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해인데 그 오해를 갖다가 잘 그 해명을 하면은 이 논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논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아파렌치아라고 하는 첫 번째 직관을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딱 그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첫 번째 종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논평자께서 총체적인 관계, 그 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총체적인 관계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사유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논리학과 실체 철학의 관계라고 하는 이 체계적인 문제를 질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대상과 사유의 일치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세 개 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선 그럼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선은 논평문의 다섯 번째 줄에 오성의 기능 없이 범주에 영향 없이 주어질 수 있는 한가된 감각의 대상, 이게 이제 제가 아파렌티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첫 번째 현상,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상은 범주의 통일에 따라 사유되는 대상, 이 양자의 관계 혹은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제 해석은 칸트에 있어서의 안자스를 갖다가 올바로 보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헤겔이 그거를 자기 자신 봤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아파렌치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즉 개념과 항상 매개된 현상, 개념과 항상 매개된 직관으로서 현상만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평자께서는 헤겔이 엔시클로페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렌치아에서 개념으로 이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줄 밑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표상에서 사상 개념으로의 고향을 필연적인 것으로 헤겔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 직관, 표상이라고 이제 헤겔이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시클로페디 3절이고 주역한 바는 44페이지인데 거기서 동일한 것이 감정, 직관, 표상 혹은 개념, 사상
등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상적인 반성적인 의식에서는 반성적인 인식에서는 표상, 감정과 개념, 사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념 자체를 표상, 감정과 독립적인 대상으로 고찰해야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 대신에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이게 여기에서 해겔이 이야기하는 테제예요. 근데 논평제는 지금 표상에서 사상, 개념으로 고양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표상 대신에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개념을 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 개념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논평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 반성적 의식에서는 양자가 오히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표상에도 개념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상 감정으로부터 개념, 사상을 순화시켜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3절에서 지금 해겔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은 애초부터 아파렌치아, 개념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겔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듯이 하늘 아래 매개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매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2절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반성에서는 개념과 직관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논리학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탐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일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논리학에서처럼 절대적인 형식으로서의 개념을 탐구해야 되는데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갖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혼합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개념을 갖다가 추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테이제는 뭐냐면은 직관을 지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직관을 지향해서 통합하고 있는 개념을 사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논리학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지 아파렌치아 완전히 개념이 배제된 순수한 진료에서 우리가 그런 대상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다음에 개념으로 이행해서 개념을 사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제가 여기 형식주의라는 비판한 거 있었죠? 그것과는 어떻게 관계입니까? 예. 형식주의라고 하는 비판. 해겔이 스스로 만약에 지금 선생님 같이 해겔을 해석을 하는 사람은 형식주의다라고 해겔이 스스로 얘기한 건데요. 그래요? 예.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매개되어 있는 것이 왜 형식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게 달라지는 게요. 왜냐면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논리학, 해결한 논리학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거 같은 하나의 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하면 만약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 아페렌체까지 포괄하는 그것까지 포괄하는 어떤 걸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논리학이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할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니체가 들레즈든가 이네들이 해겔을 비판하는 쪽이죠. 제가 미치지. 아니 근데 좀 전에 그것만 저거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거 논문을 썼지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하늘 아래 직접성과 매개인데 매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성뿐만 아니라 매개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같이 매개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개되지 않은 과학이 매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매개되지 않은 직접성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죠. 하늘 아래 매개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매개됐다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되지 매개하고 나란히 직접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접성은 매개되지 않은 거기 것이죠. 분명히 직접성뿐만 아니라 매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원어가. 선생님은 아파렌치아가 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 아파렌치아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있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해결 체계는 전 분명히 개방돼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계속 개방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결 체계 자체가 폐쇄된 게 아니라. 근데 칸트에서도 그러면 글쎄 저는 또 조정선한테 간다고 싶은 게 그럼 칸트에서도 과연 그
오성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은 그 앞에 직관, 순수한 그 직관 자체가 있다고 말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경험이랑 하나의 단일한 현상이 있는데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러죠. 그건 인정해야 되지만 인식될 수 없으니까 인정된다는 것하고 인식된다는 구별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 존재를 갖다 개념으로 환원하는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그건 이제 칸트가 라이프니츠 비판하면서 우리가 네. 인정을 하되 인식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석규 선생님 이게 지금 요즘에 핫한 주제예요. 칸트와 해결에 관련해 갖고 이게 칸트 앤 난 컨셉추얼 컨텐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 읽질 않았는데 직관과 개념의 문제를 갖다가 최초로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개념이 항상 직관에 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개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 논리학의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 뒤에 셀라스하고 맥다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개념주의적인 해석을 계속 발전시켜요. 요즘에 핫한 그 책이 마인드 앤 월드잖아요. 맥다월. 그러니까 헤겔의 안자질을 가지고선 그 영미 철학의 파운데이셔널리즘,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 그 논쟁을 갖다 종식시킨 책이에요. 그런데 바로 칸트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 개념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은 개념하고 별도의 인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이고 그게 헤겔, 셀라스, 맥다월로 이어지는 개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칸트의 언급에는 이 두 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아주 모호한 게 있어요. 칸트는 이원론에 입각해 있거든요. 그런 한에 있어서는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 뭔가 개념과는 다른 이 직관이 갖고 있는 인식 원천으로서의 독자성 이런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두 개를 갖다 통일시키려고 한다면은 개념이 별도의 직관이 개념과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 갖고서는 두 개가 통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칸트의 직관과 개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철학사적으로는 사실 해결적인 해석이 가장 우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피흐테라든가 이런 그 저먼 아이디얼리즘은 다 이런 개념주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그리고 칸트가 그런데 잠깐만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로버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칸트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한마디로 잘못 해석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파운데이셔널리스틱한 그러니까 비개념주의적인 그런 해석의 전거를 갖다가 몇 개 들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오성의 기능 없이 범주 그러니까 오성이나 범주의 영향 없이 직관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칸트의 언급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유에 앞서서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또한 이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범주가 직관에 관여해 갖고선 인식을 형성시킬 수 있냐 하는 그 권리 근거를 갖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관이 주어질 때 이미 범주 내지는 통각이 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주나 통각이 없이는 직관이 주어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선 한쪽에서는 칸트가 의도했던 것은 셀라스 맥다월 헤겔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념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로버트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칸트는 이원론을 분명히 생각했고 개념으로 흡수될 수 없는 직관의 어떤 고유한 인식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칸트 선생님이 연역의 1판이냐 2판이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칸트가 자기 철학을 갖다가 트랜센덴탈의 이디얼리스무스라고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엠피리시의 리얼리스무스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식되려면 주어지는 것이 전제된다는 점에서는 칸트가 실제로는 인정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념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되지 않는 어떤 그 현상의 자립성 칸트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인정한 거죠 분명히. 중요한 건 그거의 규정 가능성이 우리가 범주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지 않은 그 범주를 갖고 경험을 갖다 근거 짓겠다는 거겠지. 그렇게 보면 그런 정도에서는 통일 가능성, 결합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해결식으로 이게 그 개념으로 규정되는 어떤 그 현상의 자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독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칸트가 경고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독단으로 빠지는 거, 라이프니즈 비판하는. 예.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칸트 해겔의 이 철학사적인 관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칸트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프니츠는 감성과 오성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오성이다.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은 혼돈된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한 표상이다. 이렇게 하고 정도의 차이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순수성 비판에서 라이프니츠는 감성을 지성화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구별을 갖다가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선 형이상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겔은 칸트의 그런 구별을 받아들여요. 감성과 오성이라고 하는 거 구별될 수 있다. 나는 구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오성과는 독자적인 내용을 지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성과 오성이 절대로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있어서는 항상 감성은 그냥 껍데기예요. 오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일 뿐이지 규정되지 않은 감성의 내용이 남는다고 한다면은 이거 인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츄얼리스트들이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원론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사실 이원론 그러니까 감성 없는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렇게 두 개의 원리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 두 개를 결합시켜야지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시킬 때는 감성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져 있을 뿐이고 이 오성의 자발성, 오성이 그걸 갖다 결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고 결합돼야지만 어떤 내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치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에서 나오냐, 직관에서 나오냐 이게 이제 넌 컨셉츄얼리스트하고 컨셉츄얼리스트의 쟁점인데 컨셉츄얼리스트들은 직관에서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수용성에서는 결합이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다. 결합은 오로지 개념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넌 컨셉츄얼리스트들은 아니다. 개념 아닌 직관에 고유한 인식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미 개념이 관여하기 전에 개념이 결합하기 이전에 직관이 일정 정도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겔은 컨셉츄얼리스트의 그 계보를 갖다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다루스텔룸 아니에요? 다루스텔룸이지 개념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으면 다루스텔룸이지 어술론자지 개념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더 받아보고 오정훈 선생님 먼저 질문했습니다. 예, 나셨습니다. 예, 저도 특별히 코멘트를 드리면은 칸트는 순수이동 비판에서 이제 그 선언적 초월론적 논리학을 감성론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감성론에서 현상을 규정합니다. 그때 현상은 무규정적 대상들의 총체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개념이 아직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무규정적 대상들의 총체로서 현상을 규정합니다. 그 엘샤인이라고 정의하고요. 나중에 와서 여기 쓰듯이 페노메나, 노메나로 구분하면서 그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의해서 포착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인식된 대상들의 총체로서의 세계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 개념이 분명히 칸트의 순수이동 편에서 아직 개념에 선택되지 않은 무규정적 대상들의 그 총체로서의 현상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세계 개념이 아직 그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아직 물론 규정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명히 감각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프렌티아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학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해결은 그런 것이 없고 다 개념에서 포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그 맥도웰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쟁점이 뭐냐면은 개념적이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관의 활동도 사실은 개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사실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개념의 직관의 작용 안에 이미 개념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칸트는 분명히 개념적이지 않은 그런 아프렌티아 같은 그런 무균형적 대상들의 총체로서의 현상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현대 이제 그 개념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칸트식의 방식으로 해결을 재구성한 아니면 해결식 방식으로 칸트를 재구성한 그러한 개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개념이 해결적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결의 여전히 그 사람들이 컨셉추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적인 그 의미에서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우리 자연의 법칙을 부여해주는 우리의 이성적 능력, 이성이 갖고 있는 그런 범주로서의 컨셉추얼한 것으로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해결의 개념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논리학에서 존재 논리학, 본질 논리학, 개념 논리학이 있듯이 그 개념 자체가 사실 존재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하고 개념의 개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의 개념은 기계적인 인식만을 가능하는 개념인데 해겔의 개념은 유기적인 질서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 개별 특수 이런 거는 칸트는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여기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칸트에게 있어서 비개념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개념주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선생님의 글 속에서는 그런데 제가 좀 정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파렌치아가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오성 이전의 감성의 총체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총체성이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오성의 기능 없이 범죄 영역 없이 주어질 수 있는 한갓된 감각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인정한다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또 연역을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총체성이 주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항상 범주가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선생님께 잠깐만 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신 건가요? 저요. 네. 아니 코멘트를 한 거예요. 저희 지적을 한 건데 그 지적이 유의미하다고 이미 예를 들면 10페이지에 그 해결은 이제 인간의 사유가 도달할 수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의 하단부입니다. 이로써 직관과 통일된 개념은 종합적 보편을 사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사유한다라고 쓰였습니다. 매우 획일적인 이야기죠. 말하자면 개념은 자신의 구별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종합적 보편에서 자기 구별을 통해 특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특수액을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가공함으로써 그 논리 안에 그 직관을 다 포함시킨 거죠. 해겔은요. 해겔은 칸트가 인간 인식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생명현상과 같은 사태의 내적 표현성의 근거가 되는 종합적 보편에 인간의 사유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다고 갑자기 인간의 사유가 도달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이제 선생님 입장이 개념을 칸트적 입장에서 지금 서술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아니 해겔도 이게 논리학은 인간의 사유예요. 신의 사유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에 제 생각에 아니 인간을 초월하는 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활동에 대한 그 자기 사유로 해결이 이야기 논리학이. 예 그래도 우리 인간이
논리학에서는 그 감각적인 거, 개념적인 거 이런 거를 갖다 다 지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해겔이 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사유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사유가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현상에서는 인간의 사유가 감각에 이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객관이 분리됩니다. 그렇지만은 감각, 표상, 직관 이런 것을 갖다 지향한 것이 논리학이거든요. 거기에서는 한마디로 사유와 존재가 통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론의 근본적인 태제, 이거를 해결의 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으로부터 순화된다고 한다면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서는 존재 자체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고 해결의 논리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나성 선생님 하시고 다음 이석 예, 선생님, 저는- 이정희 선생님. 예, 저는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정환 선생님 입장과 좀 저는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논쟁의 과정에서 제 느낀 생각은 저는 여전히 칸트에 대한 강순 선생님의 어떤 해결과 도구로 가하는 비판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아파레시아가 뭔지 모르겠으나 무개념적인 어떤 규정들이라 하는 것 자체는 해결해 볼 때는 그것은 이미 개념을 삭제한 상황에서의 그렇죠. 어떤 거이기 때문에 이미 개념으로 매개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비판은 저는 여전히 탁월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어떤 순수한 의미 한갓된 감각적 현상들을 사유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이미 어떤 그 그렇죠. 개념 자체에 대한 어떤 추상이라든가 가로침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반박이 전 칸트 철학에 대한 해결의 가장 위대한 어떤 논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강 선생님한테 제기하는 질문들이 그 부분을 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일단은 근데 제가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해결이 얘기하고 있는 사변적인 신견 같은 거 보면 인간의 신에 대한 인식은 신의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저는 해결에 대해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성의 순수한 이성의 자기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렇죠. 순수한 이성에 대한 자기 서술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궤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칸트는 그렇게 해결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논리학적 사유가 인간적 사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어떤 현상,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아까 지금 선생님 계속 셀라스에서 이어지는 어떤 맥주에서 이어지는 그런 개념적 네. 인식의 어떤 뭐랄까요 출발로서 위대한 출발로서 해결 철학 얘기하지만 이게 미묘하게 선생님이 빠뜨리고 있는 게 맥다웰이나 브랜덤의 스승 로티 아닙니까? 네. 로티는 묘하게도 개념주의적이면서 역사주의적인 상대주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념주의적 틀이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소위 개념적 사유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뭐랄까요 변화, 어떤 상대성 이런 것들의 문제와 맥다월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개념의 객관적 실체성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어떻게 사실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왜 선생님은 사실 셀라스에서 맥다웰로 이어지는 그 전통에서 이제 해결의 어떤 개념적 어떤 사유의 현재적 의미를 이제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셀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로티가 나왔고 로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맥다웰이나 브랜덤이 나왔는데 그 지점에서 어떤 소위 개념적인 어떤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한 신화에 대한 비판, 셀라스의 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기껏해야 역사적 상대주의적인 어떤 퍼스펙티브밖에는 못 간다. 이런 주장도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 가능하신지 궁금해가지고. 글쎄요, 뭐 사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프라그마티즘 쪽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정신현상학에 좀 병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맥다월도 칸트 순수성 비판의 구도에서 시작을 하니까 사실 정신현상 쪽이 강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의 체계, 권영훈 선생이 잘 지적해줬듯이 해결하고 일치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 브랜덤식으로
프래그마티스틱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맥다월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칸트적인 구도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해겔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개념 체계를 서술하지만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기네들의 그 어떤 비트겐슈타인적인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선 하나의 언어의 체계 이런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차이는 저는 여기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액추얼하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그리고 맥다월이 사실 그 파운데이셔널리즘을 종식시키는데 단지 전통적인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 그러니까 이 데이비슨류의 그러한 뭐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 이런 걸 가지고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념이 그 데이비슨류의 그런 정합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에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우선 칸트의 구도에 그러니까 개념이 직관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통일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해겔이 얘기한 것처럼 직관은 이미 개념은 이미 직관을 함유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직관에는 이미 개념이 삼투해 있다. 그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것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점인데 예. 서로의 뭐 철학적인 경향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념과 직관의 어떤 불가분리성 같은 것을 해석하기 오히려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뭐가요? 선생님 해석학적인 접근 방식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길을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해석학적인 방향이 더 나름대로 또 해결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개념과 직관의 만남에 대한 어떤 그 이념을 잘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 또 어떤 사람들마다 약간 그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갈림길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개념과 어떤 직관의 어떤 불가분리성에 대한 어떤 해결적 통찰이 꼭 맥다웰의 길을 잃든 않고 뭐 권영훈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과연 해결을 진짜 잘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도 끝없이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가 셀라스와 맥도웰을 계속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도 마찬가지 로티와 인간에서 마찬가지 로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해석학을 급진적으로 프라그마티즘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과연 선생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이게 좀 논점에서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유의미한 지적이고 더 다른 연구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좀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우선 여기 이제 조정환 선생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에만 이제 우선 이석 선생님. 포커스해야 권영훈 되죠. 선생님의 질문 거의 리바이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선생님 논문의 10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컨셉추얼리즘의 관점에서 직관과 우상의 관계에 대해서 해겔 칸트 비판을 여기서 하셨고 그건 충분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컨셉추얼리즘의 입장에서 직관과 우상의 부분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겔 관점의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겔은 단순히 컨셉추얼리즘을 입증해서 칸트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해겔의 주장도 총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컨셉추얼리즘의 입장에서 직관과 우상의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결에 대해서 칸트를 비판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맥도웰 그것을 읽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분적인 컨셉추얼리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해결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결의 입장은 항상 총체성, 단체가 모든 것의 전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맥도웰이나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부분적인 컨셉추얼리즘으로 해겔은 컨셉추얼리즘이고 칸트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칸트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비약이 있다는 거죠. 논증에 갑자기 이 총체적인 컨셉추얼리즘 앞에 선생님은 해겔 관점으로 점핑하지 않나. 아니 그게 선생님 부분적인 것을 총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분으로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나 조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바깥에 아까 나정 선생님 잘 지적을 했지만은 무매개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환 선생님 논평문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현상과 개념의 총체적 관계, 선생님이나 조정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총체적 관계를 사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칸트의 순수성 비판에서 직관과 개념의 분리와 양자의 종합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성을 그러니까 칸트와 헤겔은 달리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말대로 그래요. 뭐 헤겔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컨셉추얼리스트나 제가 보기에는 헤겔의 아규멘트가 파워풀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이중성을 칸트와 헤겔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헤겔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의 사유 단계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꼭 이원론의 사유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권영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개념 바깥의 어떤 것,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뭔가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것 때문에 해결을 부분적으로 만드는 그 빠진 것, 그거는 해결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잠깐만, 왜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여기 나오니까. 따라서 이 표현은 칸트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와 양자의 종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를 넌 컨셉션리스트로 해석할 때 그러한 넌 컨셉션리스틱 칸트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관과 개념, 감성과 오성은 질적으로 상이한 인식의 두 가지 원천이다. 질적으로 상이하다. 이렇게 순수이성판과 판단력 비판에서 거듭해갖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종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해결은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희 해결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된 것 칸트한테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차이는 뭐냐면 직관과 개념이 분리됐다라는 것을 칸트는 그냥 전제만 하고 끝난 거고요. 해결은 그 전제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고 한 거, 요 차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석근 선생님 제가 그 조정 선생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컨셉추얼리스트 입장에서 파운데이셔널리스트로서의 칸트 비판한다고 해서 그 결론이 항상 해결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컨셉추얼리스트 입장에서 그 파운데이셔널리스트 비판을 하더라도 결과는 해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의 컨셉추얼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그러니까 10페이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운데이셔널리스트의 그 칸트를 비판하셨는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곧 해결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좀 논증이 그렇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셀러스고 맥다월이고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직관과 개념의 매개 문제예요. 근데 다 매개돼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졌다고 패밀리 리셈블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셈블런스가 바로 그 파워풀한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헤겔이나 맥다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두 개가 분리될 수도 없다라고 칸트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분리된 판단 자체도 이미 그렇죠. 어떤 이정현 개념을 선생님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된 거를 분리된 것으로서 사유한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해결한테. 그렇게 내가 분리된 것을 분리된 걸로 사유하지. 그런 논박은 분리된 거를 매개된 걸로 사유된다라는 게 아니라 분리된 거를 분리된 걸로 사유했을 때 그 개념의 계기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분리된 것을 계속 매개된 걸로 사유한다 선생님은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저하고 차이점은 그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분리된 것을 분리된 것으로 사유했을 때 매개된 것과 분리된 것이 동시에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말장난이고 그건 아니죠. 과도하게 그건 아니죠. 아니 이 과도하게 이 사태를 갖다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일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냐면은 여기 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거기 동일성을 뭐라고 하냐면은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비동일성 구별을 양자의 비동일성 구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총체적 관계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걸 사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직관과 개념이 동일성이 아니라 직관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일성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구별이 아니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직관과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알지? 그 동일성으로 사유해야 할 것은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거를 전혀 어긋나죠.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동일성은 반성 규정으로서의 철저하게 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일성을 직관이고 구별을 개념이고 그다음에 동일성과 구별의 동일성을 해가지고 직관과 개념의 통일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죄송한데 쟁점 세 가지가 아까 얘기했는데 쟁점 진짜. 한 쟁점만 계속 다루면 안 되니까. 아니 벌써 세 번째 쟁점을 벌써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아직도 첫 번째 쟁점이거든요. 연관 세 번째 뭐 연관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겔 논리학을 갖다가 우리가 사유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갖고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해 갖고선 그 말에 붙잡혀 갖고선 그거를 사실은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직관과 개념이고 직관과 개념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거든요. 이걸 간단히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게 직관과 개념이 동일성의 동일성이고 직관과 개념의 구별이 구별이고 비동일성이고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더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과 동일성은 개념, 직관, 그다음 비동일성은 개념. 이것의 통일, 동일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대답은 들었으니까요. 이제 이정희 선생님 다음에 박근혜 선생님께. 저는 그 질문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과 연관해서 칸트가 이제 우리가 오성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오성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그 개념에 우리가 근원을 물었을 때 경험은 아니다. 경험에서 오지 않은 걸 갖고 경험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쓰니까 칸트는 이제 휴메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동시에 그걸 분리됐으면서도 그걸 통일시키는 이런 가능성이 좀 염두에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결에게서 이제 베이글스 모니스무스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흡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쟁점입니다. 네, 그게 지금 핵심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표자가 굉장히 잘 해석했지만 해결 내용이라기 어떤 대가가 잘 해석했지만 이제 그 필더링도 그렇게 하시고 뭐 타임이라는 것은 그 자기를 양분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개념이 자기 양분화돼서 그게 이제 그 개별화 특성을 거치면서 보편성을 가는 구체적 보편성을 이제 다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는 그냥 가능성의 조건에서만 머무르는 건데 칸트에게서는 이것이 가능성의 조건이 아니라 매개와 직접성의 어떤 그 매개 과정을 거쳐가는 베이글스 모니스무스 안에서 이게 완전 흡수해버리고 지금. 그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게 좀 센시티브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자고 한다면은 대상이 이미 형성된 어떤 내용을 가진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관에 잡다한 것으로 주어져요. 잡다한 것으로 주어지는데 이 자체는 어떠한 내용도 지니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다한 것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범주가 가해져 갖고선 이것이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러면서 통각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통일시켜요. 그래갖고 이것은 하나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대상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는 이 직관, 이게 아파렌치아예요. 근데 직관에서 아파렌치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개념주의자들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칸트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적이 어때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론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사실 뭐 헨릿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페이턴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 이론론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선 어떻게든지 칸트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합리화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페이턴을 잘 읽어보면은 페이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직관에서 잡다가 주어지는데 잡다 여러 것이 있는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잡다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이걸 갖다 도시 라우펜에 갖고선 아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일단 일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많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합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하나만 있으면은 결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주어지거든요. 여러 개가 공간으로 주어지려고 한다면은 이미 이 밑에 칸트가 이제 시간과 공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공간이 작다, 시간이 작다를 갖다가 이렇게 결합하는 그러한 우리의 종합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밑에 시간과 공간이 작다에 통일해서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위에 이러한 작다들이 얹혀져 갖고선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일종의 결합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합이 없이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럿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선생님, 우리 의식 속에 잠깐만요. 우리 의식 속에 그것들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존한다고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때도 이때도 이미 그 공존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의식을 갖다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아주 희박한 직접적인 방식의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결합의 능력은 이 직관에는 없어요. 직관은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베그레 모니스미모스다 하면 이거 완전히 관념, 조정원 선생님 말대로는 우리 완전히 관념론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념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피히트하고 해겔은. 그래야지만 이게 물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직검은 개념의 구별이 생기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직관, 이쪽에서 나가는 개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개념 이전에 시간과 공간으로 이미 먼저 개념과 관계없이 시공간에 의해서 이미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념 범주가 적용되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미 시간과 결합되어 공간을 갖다 우리가 예. 포럼대 안샤옹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포멜레 안샤옹이라고 시공 공간을 이게 두 가지로 규정해요. 이게 뭐냐면은 직관의 형식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것이 얹혀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만한 공간에 뭐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한 공간하고 구별되는 요만한 공간을 우리가 편상하려고 하면은 직관에 잡다가 이렇게 시간에 잡다가 시간 직관에 잡다가 공간 직관에 잡다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멜레 안샤옹이 가능하려고 한다면은 해겔이 칸트가 이거는 오성이 결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비판에서 감성을 가능케 하는 건 오성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원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건 2판이죠. 1판에서는 다르잖아요. 시간의 형식 자체가 나하이난더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공간은 네베나이난더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개념이 적용되기 전에. 포럼대 안정은 시간 공간인데 시간 공간 자체를 테마티 지어를 할 때 나카이난드 네베나이난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럼대 안정.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이난더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포멜레 안샤옹이에요. 이미 거기에 개념이 그렇죠. 작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칸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예, 오성이 개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은 결합의 능력이거든요. 오성은 그러니까 범주라고 하는 것도 오성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오성의 기능이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도 오성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이 비판의 주관적 영역에서 상상력이 요거를 갖다가 생산적 부상력이 요거를 갖다 결합을 해줘야지만 일정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 이게 얹어지는 거예요. 상상력 이전에 시공간이 먼저 결합을 하죠. 시공간은 시공간이 그 자체로 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러면은 이것만 있지 이게 필요 없죠. 근데 칸트는
이것하고 이걸 구별합니다. 예예예. 근데 그러면 이제 뒤편을 저기 포르멜레 안 샤워하는 걸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는 이제 계속 또 문제가 되겠고요. 예, 박대현 선생님. 네, 그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이제 그 강순전 선생님의 입장과 주장이 뭔지는 잘 알겠어요. 알겠고, 근데 노총장께서 계속 그 동의를 할 수 없는 제스처를 자꾸 취하시거든요. 노총장 입장 아까 들어보니까 카트는 아파렌치아라는 그 차원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제했죠. 네, 전제했다. 그리고 심지어 해겔도 해결은 전제된 것을 사유했죠. 그러니까 아파렌차 같은 전제된 게 것으로 설명했죠. 있다라는 거를 심지어 해겔도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선생님의 관점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자꾸 질문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글 자체 그게 부정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글 자체와 관련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방금은 아까도 이제 계속 그거잖아요. 이게 일정의 반성의 트리아데라는 건 본질 논리학에서 워낙 적어왔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해겔 본질 논리학 전공자들은 그 반성의 트리아데를 일반적으로 해겔의 서술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겔이 굳이 왜 정립적, 외적, 규정적 반성으로 나눠서 왜 외적 반성을 집어넣을 의미가 없어질 게 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개념의 잠전개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있는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 말이죠. 예? 주어져 있는 그렇죠. 거에 주어진 대해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리학 전공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알스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본질로서 사유한다. 정립된 것을 정립된 것으로서 사유한다. 구별을 구별로서 사유한다. 이런 식의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해서 이제 계속 해게 그 외적 반성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외적 반성에서는 또 해겔이 단어를 두 개 써요. 오이설의 레플렉션하고 오이설 리히엘 레플렉션을 씁니다. 오이설의 레플렉션은 계속 이 정립적 반성하고 상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이설 리히엘 레플렉션은 상응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해겔이 거기서 간단히 한마디만 해요. 그냥 추론이다 라고 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 반성이 왜 규정적 반성의 한 계기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게 위상입니다, 위상.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 그럼 이제 또 이해하기 편하게 되면 이제 뭐 아무튼 그쪽에서 대가는 헨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헨리는 반성 논리학의 일판을 썼는데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럼 왜 외적 반성을 왜 거쳐야 될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한번 다시 쓰죠. 두 번째. 두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중부정이라고 써요. 아예. 두 번에 걸친 이중부정.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정립적 반성이 한 번 바깥으로 나가요. 이게 한 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게 이중부정이죠.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립적 반성, 외적 반성, 규정적 반성 이렇게 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립적 반성에서 외적 반성으로 가고 한 번 더 나가요, 바깥으로 더. 그게 오이설 리히엘 반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백을 다시 해요. 그랬을 때 외적 반성에서 나타나는 그 직급이 뭐냐면, 첫 번째 형태라고 하면 오이설의 레플렉션이라고 하면 아까 두 번째 의미에 즉 매개된 직접성이겠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오이설 리히엘 레플렉션의 대상은 첫 번째 아예 매개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접성과 부정성의 통일이라고 해야지, 모든 직접성이 없어져가지고 모든 매개된 어떤 걸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외적 반성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개념 논리학을 얘기하니까 개념 논리학을 다시 합시다. 그럼 개념이 만약에 자기 충격적이라면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기 부정에서 왜 나가? 뭐가 있으니까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에서? 개념이 어떻게 자기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지. 그러면 저 논리학에서 왜 그럼 자연철학에서 왜 나갑니까? 아니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자기에 덧붙이는 거고, 개념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계속,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거고. 계속 비판을 받는 거고. 아니, 니체가 뭐라고 해야 되면 조정환 자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충격적인데 왜 거, 바깥으로 나가냐?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이러는 거지. 조정환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저는 난 이해가 안 가요. 조동환 선생님 측면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먼저 설명하면, 제가 조동환 선생님 측면에서 한번 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 자유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 개념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근데 뭐 자유의 해결이 얘기하고 있는 참다운 자유의 경험적 현상은 늘 얘기하자면 사랑과 우정 아닙니까? 근데 사랑과 우정의 계기 중에 하나는 자기상실이거든요. 사실 자기상실의 계기 없는
사랑은 없고요. 또 그런데 묘하게 해결은 늘 성공사를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상실이 아니라 늘 타자 속에서 자기로 머물어. 저는 이게 묘한 이 두 가지 지점이 제가 볼 때 해결의 어떤 저는 미해결 지점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자연으로 개념 바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결이 분명히 순수한 절대적 이념이 자연으로 갈 때 자연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귀환하는 이 아주 시스템, 총체적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기를 방해한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의 실현 자체가 모험이다. 이 모험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어떤 소설이고 성공적인 소설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점을 저는 오이슬리의 레프렉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점에 예.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 훌륭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좀 나간 주제니까는 왜 이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아니 조정환 선생님의 나는 아까도 사회 경제성 얘기했듯이 조정환 선생님처럼 저렇게 논리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헨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헨리히가 어떻게 머리를 굴려갖고 어떻게 해석했던 간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보다 더 복잡한 해석사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상 덧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저 조정환 선생님 말씀 중에 사실 궁금한 게 강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한번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의 글은 지금 개념 비판의 어떤 타당성을 서술하는 것인지 생명 현상에 대한 현상학적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애매하거든요. 즉 달리 말하면 지금 선생님식으로 얘기할 때 논리학과 실제 철학의 관계가 미묘하게 저는 또 균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아까 그 오이설리의 레플렉션의 지점도 나는 일정 정도 즉 타자성 어떤 개념의 어떤 분리, 개념의 타자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실현이라고 이 모호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을 지나치게 저는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리학에서 생명을 다루긴 합니다만 저는 분명 생명 현상은 우리가 자연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미미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선생님의 글이 어떤 그 논리학의 어떤 개념 비판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느껴지지만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제 철학과 논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조정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만 더 하면요. 마지막 3페이지에 보면은 조정원 선생님은 6번째 줄에서 해결 논리학의 매장과 절에서 논의되는 외적 반성과 상위성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 한 5줄 밑에 내려오면은 개념 논리학이 매장과 절에서 항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본질 논리학이 주제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개념 논리학에서도 존재 자체의 타자성인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선생님 잠깐만. 개념 논리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정원 선생님은 그 본질 논리학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본질 논리학이 모든 것에 그 설명을 가능케 하는 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질 논리학은 이 객관 논리학에 속하는 것이고 개념 논리학은 객관 논리학을 넘어서는 다른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 논리에서는 동일성 구별, 대립과 모순 이게 방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객관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대상 속에 있는 필연성에 지배되는 거예요. 필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립적인 두 개가 갖는 내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적인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성과 우유성, 원인과 결과 이렇게 상이한 것이 두 개 있어요. 그런데 개념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성, 구별, 대립, 모순 이런 것들은 뭐 실체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념 논리는 더 이상 이렇게 반성 구조, 어떤 것과
원인과 결과, 실체와 우유성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개념 논리는 하나의 보편 개념이 자기를 구별해 갖고선 특수가 되는데 그 특수가 다름 아니라 개념 자신이에요. 그래 갖고선 거기서 보편과 특수의 통일이 개별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는 다른 논리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상이성 이걸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 해겔이 자기의 논리를 서술할 적에 원리가 없었습니까? 항상 단계마다 새로운 논리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조정환 선생님처럼 얘기한다면 해겔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듯이 이것이 원리다. 동일성과 상이성 딱 해놓고 그것에 의해 갖고서 존재 논리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본질 논리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개념 논리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세계의 사물들 그것이 가진 질서는 동일성과 상이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해겔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존재로부터 무. 이것이 고유한 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본질 논리의 동일성, 그러니까 매개된 방식으로 다시 이걸 반복하면서 동일성, 상이성, 혹은 구별, 그 다음에 대립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편 개별 특수라고 해갖고선 이 개념론이라고 하는 건 위상이 하나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운데 있는 이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자, 이건 이제 일단 해결이 개념론,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을 썼고 그거의 서론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분리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각 파트의 내용에 들어가 보자 이거죠. 과연 그건 본질 논리보다 개념 논리가 그 이상의 뭐를 보여줬냐? 일반적으로 논리학 전공자는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개념 논리학이 본질 논리학보다 더 낫다 이거 해가지고 그거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해겔이 체계상에서 저술상에서 이거보다 이게 높고 이거보다 다운 단계 이렇게 돼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뭐 창조 이전에 백날 그런 얘기 하면 뭐해?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개념이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 그 본질 논리학 앞에 보세요. 본질이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의 현 존재를 준다. 그대로 써요. 그것도. 그건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이 원래 구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렇게 안 썼다라는 게 문제죠, 제가. 해결이.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보면은 세컨드를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 해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결이 이거 틀린다라고 하는 거야. 해결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해결 얘기는 틀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해결과 반대되는 해석이 맞는데 그거는 세컨다리의 근거에 보면 그렇다. 모든 해석자들이 다 해결이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해결은 개념 논리를 갖다 최상의 위상을 주지만은 사실은 모든 논리학자들이 모든 논리학 해석자들이 본질 논리가 제일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해석자들 난 본 일도 없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정환 선생님은 항상 본질 논리가 최고야. 근데 나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 이정훈 선생님. 예. 재밌는 쟁점으로 막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직접성과 매개성이 두 가지 좀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적 반성을 얘기하신 거는 아마도 직관과 개념의 통일 사이에 다른데 어떻게 같으냐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외적 반성을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분명히 그거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분명히 그 맥도웰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동적인 것, 그다음에 능동적인 것 이거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동적인 것 안에 능동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직관 안에 개념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해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존재 논리학, 본질 논리학, 개념 논리학이 있지만 사실은 존재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도 개념이고요. 그리고 개념도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본질 논리학적인 그 일종의 테르미누스죠. 그 개념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본질 논리학에서 개념 논리학으로의 어떤
객관 논리학에서 그 주관 논리학으로 이행 내지는 발전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차이 그리고 모순 이것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 논리학으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질 논리학에서의 중요한 것은 매개입니다. 네, 근거 매개입니다. 근데 개념 논리학에서는 그 근거와 매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지만 동일성, 그 차이, 그 다음에 모순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개념 논리학에서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 우리가 예. 논리학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직감과 개념의 예. 다른데 어떻게 같냐 이거죠.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직관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다르면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걸 상위성이라고 봤는데 해결은 상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상이하죠. 그렇죠? 노랑하고 빨간색은 그 자체 상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뭐냐면은 돌과 나무는 상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상위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해결이 생각할 적에 이미 상위성이 문제가 되는 그 관계항은 이미 개념적으로 매개된 거예요. 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저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그 아파렌티아의 구성 요소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의 상위성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의 체계 자체 내에서도 절대적인 구별하고 동일성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기 관계성이라고 하는 직접성에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양자가 서로 상이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상위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위성이라고 얘기할 적에도 돌과 나무 이런 거 상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이한 것들을 갖다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가령 보색이다. 그러면은 빨간색과 녹색 이건 보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이 없으면은 빨간색과 녹색, 노란과 파랑처럼 이거는 아무 그 상위성이지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이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통일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겔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서 상위성이 대상으로서의 어떤 가장 직접적인 직접성을 얘기할 적에도 이건 레프렉티어트 운미텔바카이트예요. 그러니까 해겔의 본질론은 항상 거기서는 존재론에서 운미텔바카이트, 운미텔바를 운미텔바카이트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레플렉티어트 운미텔바카이트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환 선생님이 상위성 개념을 가지고 와서선 저 아파렌티아를 설명하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아무튼 이런 상위성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직관과 개념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두 개가 상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뭐 통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관련되나요? 예, 그럼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이재훈 선생님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왜냐 아파렌티아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순수이성 비파 면증론 부분에 면증론의 개념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포스텔룸을 레프레젠테이션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 구분 단계에서 보면은 맨 위에 이제 포스텔룸하고서 레프레젠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텔룸을 다시 구분해서 하나는 운베브스테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네부스테 레프레젠테이션, 네부스테 레프레젠테이션은 퍼셉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 퍼셉션을 다시 구분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인투이션, 직관과 개념으로 나누고 그렇죠. 직관은 지금 얘기하듯이 운미텔 나오고 개념은 현미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 시험 공간을 얘기하든 직관 내적 형식과 뭐 외관 형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부분을 다시 나눠서 뭐 지성의 범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칸트가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성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범주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뭐 색깔의 개념, 우리가 보통 경험자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그 구별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아파렌티아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했던 것처럼 직관과 개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내부스터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미 의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했던 하고서 남은 부분이고 칸트가 인정한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직관과 그 구분에 의하면은 그 퍼셉션 중에서 그 부분에 의하면 퍼셉션이라고 얘기했던 의식되어진 것 중에서 결국은 직관과 개념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어떤 통일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제 되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온 베브스트에 한 포어슈틀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형용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거기서 의미한 거는 아마 소재로서 뭔가가 아직 의식작용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소재로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표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리프레젠테이션, 우리 심성에다 어떤 걸 갖다가 가져와갖고선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포어슈텔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어슈텔렌 하려고 그러면 아무튼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의식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의식적인 표상들 중에서 직관과 그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튼 직관이 의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포어슈텔렌 되려고 한다면은 페이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가 있구나. 뭔가 내가 파악은 못하지만은 뭔가가 여러 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구나.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한다면은 결합작용이 필요하고 결합의 능력은 오성이다. 그렇게 칸트는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칸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그 모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원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걸 결합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조정원 선생님 이거 B판만 읽고 A판 읽지 않았구나 그러시면은 A판 다 읽었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만 봤더니 계속 B판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칸트는 A판 써놓고선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 새로 뜯어 고쳤으니까 B판을 의식이 했으니까. 있는데 왜 예. 의식하지 않아도 뭐가 들어와 있지 않나? 즉 조합하기 전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나? 우리? 운배 무의식적 샤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문배웠을 포스텔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왜 그걸 네, 그러면은 의식의 존재를 계속 두어야 되지? 예,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일교 선생님 지적했던 운베브스테 포슈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직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 아닌 다른 쪽에 뭐 어떤 상상이라든가 경험적인 통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의식에 있어서는 직관인데 의식적인 표상이다라고 한다면 의식이 되려고 하면은 이미 저러한 결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칸트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의식 전에 어떤 게 있다는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통각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식에는 통각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에도 무의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니요. 여기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this is a salt라고 얘기하면은 is가 통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갖다가 이게 this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salt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 이걸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통각이에요. 그런데 이 통각은 무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운배대자인이 이거는 여기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긴 이스트를 못 이스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칸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무겁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통각이고 그건 아니.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선언적 통각에 의해 갖고 이 초원론적 통각이 항상 의식에 수반해 갖고선 객관적인 필연적인 인식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칸트에 있어서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되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면서 동시에 대상 형성이거든요. 근데 대상이 형성되는데 객관적으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누구는 소금을 먹는데 시고 딱딱하고 달고 각지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어요. 항상 시고 짜고 딱딱하고 각지다라고 인식하는 의식 거죠. 내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의식 내에서가 바로 이거라니까. 의식 내에서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의식과 무의식은 다른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해결에 있어서도 의식 이전의 전의식 이게 인간학의 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은 페노메놀로기 현상학의 대상이에요. 그게 분명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거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있어도 그런데 그거 여기서는 주제가 되지 않는 밖으로 거예요. 몰아내는 건 그러니까 칸트 철학이 불안해 안 보여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렇죠. 오이의 문제라든가 기억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칸트 철학 순수이성 비판에서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아니 그 일판에 거기 보면은 그 상상력 아인빌룽스크라프트 얘기할 때 분명히 무의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의식이 아닙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것이 주어졌을 적에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결합하는 게 상상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상상력은 없는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게 상상력이에요. 그럼 내가 1번을 각지 이제 포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포착을 하는데 그걸 이번에- 왜 꼭 의식 내에서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는 안 돼요. 예, 칸트는 이게 의식이 이거를 갖다가 희고 짜고 딱딱하고 각지다고 결합하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아이, 객관적인 글쎄, 대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강 선생이 의식 내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 이거야. 와, 의식 내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형용 모순이고요. 우리가 어떤 심성 뭐 지금 마음이 무의식 있는데- 얘기하는 거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떤 의식 마음- 내에 무의식도 있고 전의식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헤겔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정신이 있거든요. 정신의 첫 단계가 자연적인 혼이에요. 혼. 이건 아직 의식이 아니에요. 혼이 인간학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은 현상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보다 큰 범주로서 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의식 안에 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혼이 들어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얘기를 현상학으로 한정을 하자는 얘기. 그렇죠. 그 바로 이전은 여기는 얘기할 현상학이에요.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아니 인식은-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예. 아파란치아라는 게 예. 가령 무의식적인 어떤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갖다 칸트는 이렇게 해요. 이걸 결합하는 방식이 흉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연상에 의해 갖고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 통각이라고 해겔이 여기서 칸트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8절 자기의식의 객관적 통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통각에 의한 객관적인 통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흉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어떤 감각 인상들이 지들끼리 막 이렇게 뭉쳐갖고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식을 얘기하는 거지. 아파란치아라는 게 그런 거 이상했던 거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이상의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름을 아파렌치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고 여기서는 아무튼 인식의 대상으로서 아파렌치아가 가령 있느냐 이것만 쉘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신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힘 예.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그런 걸 주제하지 않아요. 그런 건 순수이성 비판의 대상이 그거 아닙니다. 안 한다는 걸로 거기 써 있어요. 그렇죠. 인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학적 인식. 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면서 아파란치아 거기 외에 아파란치아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 태초에 암흑이 있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거를 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유감스럽게도 칸트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갖고 아니 뭐 다른 걸 말씀하시면 아파렌치아가 아까 베부스테 운베부스테 포스텔lum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걸 지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일규 선생님 지적해준 아, 원베스테 칸트가- 포스트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칸트는 아니 직관은 베부스테 포스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렌치아가 직관이라고 한다면은 운베부스테 포스트링이 아니에요. 아까 최일규 선생님 지적 분류했다는 거. 뭐라고? 가능한 이유가요. 베부스트가 있고 운베부스트가 있고 그럼. 로스트가 있고 오네베부스트가 있거든요. 글쎄 그 해결은 다 나오죠. 저희가 의식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저희 머릿속에 의식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념들이 결합되는지 또는 어떻게 그 직관의 잡다들이 결합되는지는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의식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의식이 없음이 아니라 의식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운베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베부스 로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마 상태 같은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뭐 코마 베부스트로스 이런 거는 칸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운베부스트만 얘기를 할게요. 예, 운베부스트에 대해 갖고선 칸트는 여기서 운베부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의식으로서의 통각이 항상 모든 의식적인 표상에 수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내가 회의하고 있다라는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자기 의식을 통해 갖고선 반성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칸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뭐냐면은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매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라고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에 항상 수반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항상 자기 의식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악투하게 의식하지 못한다고 그래갖고선 그게 운베스트한 것이 아니라 의식 가능성의 입장에서 가능성의 관점에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운베스트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만 있어요. 이게 악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갈 길이 머니까 선생님. 악의 문제까지는 나중에 저기 저녁 먹을 때 악의 문제는 저녁 먹을 때 아니 이게 윤리학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먹으면 넘어가면 그 식사 시간 수의적 비판하고 판단적 비판에서 칸트가 이제 휘에슈탄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어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어 휘에슈탄트 슈라크 된 아트와 자인 계제칙 오성의 자연에다가 법칙을 준다. 물론 그때는 이제 형식적인 어떤 계제칙 개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합법직성이다. 흉의 저 연상의 어떤 심리학과 다른 어떤 그렇죠. 합법직성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생명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칸트도 인정했기 때문에 판단적 비판에서 이제 인튜이티브 휘에슈탄트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인튜이티브 휘에슈탄트에서 에어짓이 오르가니즈에는 이제 오르가니즈 스스로를 조직하는 유기체 같은 거를 인식의 문제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니까 나는 우회로를 하겠다. 운백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길에서 이제 직관하는 오성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려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논문 결론 끝에 가서 초감성적인 것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강도정 교수님의 어떤 베이글리즘 모니스무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초감성적인 것에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건 정확히 이제 칸트 비판이면서 그러니까 야코비가 물 자체를 사고하지 않고는 칸트 철학은 못 들어가고 칸트 철학 들어간다면 하여튼 물 자체는 반드시 극복해 놔야 되는데 그래 이제 야코비의 물음을 해결식으로 이렇게 베이글리즘 모니스무스로 지금 서술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진짜 이게 좀 원론적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물 자체에 대한 이제 초감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인식 가능성. 초감적인 인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 자체가 현상의 원인이다 그럴 때 칸트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줘. 원인이라는 의미를 하나는 물 자체가 현상의 어떤 촉발 근거다. 이건 인식론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자체에 대해서 사고할 필요는 없다. 물 자체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물 자체를 통해서 촉발된 거다. 이거는 자기가 레알리즘을 첨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물 자체가 현상의 원인이라는 데는 도덕 철학에서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지계의 구성원인데 예지계에서 어떤 자발적 원인을 느끼는 자유는 현상 세계의 어떤 그 이거의 근거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어디든지 인식 근거다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인식한다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칸티아나들한테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는 그걸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겔은 칸트식의 직관과 개념의 분리를 갖다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꼭 감성적인 직관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성적인 직관이 아닌 지적인 직관 이런 것들이 셸링이 얘기하는 거 그거 어느 정도 우리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신철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탁월한 역사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사건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딱 보고 이건 무슨 의미다 하고 전체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은 이 정신현상학에서도 이미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감각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직관이 감각적 직관이 주어질 수 인식하는 것은 감각적 확신이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혹은 지각까지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도 더 고차적인 여러 방식의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겔이 볼 적에는 감성적이다라고 얘기할 적에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적인 의미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즉 기계적으로 부분에서 부분을 종합해 갖고선 포멜레 안샹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는 유기적인 질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는 항상 시간이 비가역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인과 결과의 계열에 있어 갖고선 항상 원인과 결과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는 생명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메카니스틱하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겔은 시간 공간 자체를 갖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칸트적인 의미에서 감성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칸트적인 의미에서 감정적인 것을 초월해 갖고선 우리가 사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적인 의미에서 감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과 유기적인 질서가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현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식의 패러다임이 얘기될 수 있다라고. 근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않았어요. 유기적인 질서는 시공간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적인 의미의 시공간 질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왜 칸트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니, 생명체가 주어지는데요. 시공간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뭐냐면은 여기 선생님 계시단 말입니다. 혹은 뭐 제가 다른 예를 들게요.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분명히 우리 경험에 주어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나에게 감각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저 고양이를 파악하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지 그 고양이 안에 들어있는 유기적인 질서 이거는 내 감성적인 직관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저거를 갖다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시공간 질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칸트가 얘기하는 시공간 질서는 바로 고기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고기 덩어리 사는 건 없고요. 예. 아니 비유를 든 거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비유는 잠깐만요. 비유가 맞진 않죠. 아니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런 질서에 결합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는 건 그 질서하고 어떻게 달라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인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인과 일이라고 하는 범주는 항상 모든 발생하는 것은 원인을 갖는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것은 항상 원인을 한 방향으로만 같이 비가역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사는 게 비가역적으로 됩니까? 그러한 감성적인 진료만이 칸트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직관이에요. 글쎄, 그 사는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게 예.
아니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안 되잖아. 선생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심장과 허파가 심장이 막 뛰고 그래갖고 허파에다가 피를 공급하고 허파가 그게 운동을 비가역적인 해갖고선 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제 계속 인식론적으로 몰아가는 거고 선생님은 이제 아니, 일단 존재론적으로 아니, 그걸 보는 거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네. 우리 집 앞에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 원인을 찾으니까는 홍수가 난 거예요. 글쎄. 그 홍수가 난 거는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네. 어? 그런데 유기체에서는 어때요? 유기체는 심장과 허파라고 하는 곳은 심장이 살아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허파가 그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 가역적인 거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왜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선 심장이 허파의 결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과만이 아니라 또한 심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호 인과성이죠.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상호 인과성이 없어요. 이게 차이라고 하는 거죠. 어째 본질 논리 개념 쓰네요. 상호성.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 자체의 그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개념적인 가능성. 설명을 하셨는데 여하튼 칸트에게서 물 자체의 개념은 여하튼 인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초감성적인 것을 갖다 가려고 할 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퀘스트한테 질서가 아닌 그런 의미를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물 자체가 오고 인식이 아닌 다른 문제를 제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의 어떤 그렇죠. 가능한 이런 맞습니다. 문제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인식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게 아니 난 칸트도 그게 선험적인 걸로 그걸 해결했잖아요. 초월적인 게 아니고 선험적인 거 그걸 받아가지고 해결이 발전을 시킨 거지 뭐 해결이 딴 거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자연에 있어서 어떤 한목적적 객관성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거는 나에게서 반성하는 판단력에 있어서 우리 반성하는 판단력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그렇죠. 어떤 우회다 운백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칸트는 인식을 갖다가 감성적 직관에 대한 인식, 감성적 직관이 주어질 때 범주가 거기에 가해져 갖고선 직관과 개념의 통일로서만 이루어지는 인식, 그것만을 인식이라고 했고 감성적 직관이 주어지지 않는 거는 인식이 아니라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기적 질서라고 하는 건 사고할 수 있을 뿐이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유도 마찬가지죠, 다. 예. 아 자유 같은 건 그런데 사는 걸 그렇게 왔다는 건 그 당시 생물학적 그렇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물학이라는 건 1830년에 학문에서 공인이 됐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칸트는 아주 요즘 기준에서 보면은 젤프스터 오가니자지온 테오리라고 그래갖고선 자기 조직 이론, 아까 이정일 선생님이 얘기한 아주 탁월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는 글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칸트가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탁월한 지식이 있었어요. 블루멘바크라든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칸트를 보고선 뭐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그런 그런데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처럼 그런 거는 아니, 아니.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칸트는 뉴턴의 메카닉스가 인식의 기본이라고 본 거예요. 12가지 범주라고 하는 것은 뉴턴 메카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넘어선 것을 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의 원리자 의하자면은. 아니 그걸 뉴턴의 메커니즘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게 그게 아니죠. 아니고 지금은 뉴턴의 메카닉 하는 걸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현대는 양자역학이 그거 아니에요? 물리화학주의도 있지만 또 네. 근데 생명에 대해서 생물학자들은 양대론 안에서도 슈레딩거는 다르게 생각하죠. 아예 다르게 생각 결국은 같아요. 같은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양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량, 퀀텀으로. 예. 그게 근대 정신이고 근대 수학의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아까 그 얘기를 하냐. 선생님 그 밥 먹으러 가세요, 밥 먹으러 토론을 지금 먹으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요 세 부분으로 이제 선생님 제안을 하셔서 세 번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세 번째 진리 문제는 별거 아니겠어요. 논리학과 실제성의 관계가 얘기가 된 건가요 지금? 논리와 그 실제 철학의 관계는 간단하게만 내가 얘기할게요. 예. 여기서 보면은 그건 대답 안 하고요. 혹시 선생님은 폐쇄성이냐 아니냐 이것만 대답해 주면 되는데 해결 체계가 폐쇄성이냐 아니냐 예, 폐쇄적이냐 그렇죠. 아니냐 여기서- 그것만 대답해 주면 뭐 여기서 3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금 그 노평자 선생님은 외적 판성과 상위성 문제, 상위성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개념에 매개되지 않는 현상, 이걸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 인형을 따라갖고 실제 철학의 내용, 이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 2, 3을 이제 같은 걸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2, 3은 다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3페이지, 두 번째 3페이지 또한 시작되는 문제는 중간에서 약간 위에 올라가면은 그런데 필자는 해결 논리학에서 외적 반성과 상위성 문제, 상위성 문제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념에 매개되지 않는 현상을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철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상이한 것은 이미 개념과 매개된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현상, 이거는 해결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철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논리학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식 철학에서의 감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돼 갖고 논리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감각 직관 표상 이런 것들이 지향돼서 존재와 본질이 된다. 그다음에 존재와 본질은 다시 지향이 돼서 개념이 되고 개념이 이 자기 구별을 통해 갖고선 이 존재와 본질 속에 있었던 그 추상적인 것 혹은 더 구체적으로 의식 철학 속에 있던 것 그거를 갖다가 개념의 형태로 다시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서 논리학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학은 다시 이제 자연 정신이라고 하는 실제 철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학 앞에 있는 의식 철학, 그 다음에 논리학 다음에 있는 실제 철학, 이거하고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물어보면 돼요. 이건 이제 존재론에서 다자 문제 있죠, 다자. 그다음에 본질론에서 신 개념 있죠. 네. 그다음에 개념론에서 아까 말했던 기계적 화학론 이런 거는 실제 철학 아니에요? 실제 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생명 개념만 하더라도 해겔이 그러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만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서 논리학의 논리적인 규정으로서의 생명 철학을 생명에 관해 갖고선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메카니스모스, 헤미스모스, 텔레올로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신 개념, 다자 개념, 아까 기계론 이런 거는 네. 실제 철학 대상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해결이 뭐 선생님, 아니라고 떠들어도 잔 신경 안 선생님 씁니다. 잠깐만 아니, 여기 논리학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잠깐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해결이 아주 치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성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연 철학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 철학에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암기는 계속 나아져요.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해겔은 스테이터스를 분명히 하고 자기가 논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철학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딱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실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철학이 논리 철학 안에서 다 지향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 지향 논리학 안에서 과도한 부자가 예, 그렇죠. 그건 그건 지향에 따른 너무 과도한 부자. 미션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지점에서 왜 실제 철학으로 나가는 시공간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을 그 갖다가 이전에 이미 실제 철학이 지향된 것이 아니라 쓴다니까.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의식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감각, 직관, 표상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논리 바깥에 있는 것은 논리학 이전에 있었던 직관, 감각, 표상이든 아니면 논리 뒤에 오는 논리 개념에 붙어 있는 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이런 것이든 그건 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 이 감각이 지향돼 갖고 개념 안에 지향되고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관을 지향한 개념 혹은 직관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표현한 거,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것이 이 안에 지향돼 갖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원 선생님은 이건 뭐야? 제일 끝에 이 페이지 제일 끝에 내가 한 걸 인용을 하면서 감성적 직관 없이도 언제나 충족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이게 아니 다운 표현 다 선생님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칸트 생각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해겔은 이 통일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성적 직관 없이도 언제나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기서 이제 발췌됐기 때문에 잘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 앞뒤를 보면 제가 그런 의미를 쓴 겁니다. 감성적 직관 없이도 언제나
지향된 직관으로 충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추상적인 충족-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 그- 절대적인 형식이라고 해결은 아니, 얘기하거든요. 그 논리라고. 충족된 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신현상에서 주관과 객관이 통일돼 갖고선 논리학으로 오잖아요. 그러한 논리학은 어디다 그러한- 써먹어요? 그러한 어떤 그 해결 철학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말은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체계가- 범주를 사용하잖아요. 실제 철학 실제로 신분의 어떻게 유해인을 다 되는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게 뭐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이? 요게 해결이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논리학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논리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선생님 얘기는 잠깐만. 그렇게 돼야 되지. 모든 게 개념하는 거 다 돼 있는데. 그럼 아닌데. 이게 중요하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이 친구가 예. 얘기하는 폐쇄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칸트도 그렇고 해겔도 그렇고 이러한 철학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 철학의 원리에 따라 갖고 경험적으로는 다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요. 인식을 할 적에도 나는 이 책상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저 별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식론을 딱 제시했으니까 야 칸트가 어떤 사람이 뭐 볼지까지 다 규정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실제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네. 그렇죠. 그러면 논리학에서도 실제 철학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실제 아니죠. 과학은 안 들어오고. 아니. 실제 철학이 들어오면은 해결의 이런 논리학 시스템의 구분이 무너져 버리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을 실제 폐쇄적으로 철학이 안 들어도 아, 개념의 사변적 구조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 보여주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완결된 걸로 보는 아니 거죠. 조종환 선생님 뭐냐면은 생명을 얘기를 하면서 왜 환경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그건 정확한 거고. 예, 해결이 얘기해요. 레벤스 프로세스라 해갖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환경은 조종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조종환 선생님 표현으로는 오이설 레플렉션 혹은 오이설리히 레플렉션으로 저 바깥에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해결은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깥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과학적 과정으로서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 목적에 합당한 만큼만 수단을 갖다가 자기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것, 목적에 벗어나 있는 것, 개념을 벗어나 있는 것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그거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철학을 얘기할 적에 아니 굶어 죽어야 지금. 아니. 굶어 죽어야. 아니 자연 철학이 얘기할 적에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해겔이 이념이 자연으로 외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타자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념으로 환원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찌꺼기가 남는다라고 그 얘기해요. 찌꺼기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써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겔은 온마트 대 나투어라고 합니다. 기절해 있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기절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안만 흔들어도 이는 내 말을 알아듣지 그런 못해요. 식으로 해석하면 저 해결은 나쁜 놈이라고. 네. 그러니까 법철학에서 페벨 같은 게 헬프레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무튼 해겔의 철학의 한계를 그렇게 안 본다고. 아무튼 해겔의 철학의 한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지적하든 간에 해겔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비개념주의자들한테는 해결 철학 계속 터질 거라니까. 개념주의 나가니까 비개념주의들은 계속 그 해결 철학. 제가 볼 때는 저번에 크리스찬 스판하고도 제가 크리스찬 스판도 뭐 그런 말 인정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개념 이론론도 좋은 철학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이정일 선생님 아까 실천이성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근데 어떤 윤리적인 물음과 미묘한 상충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그래요. 그 해결의 어떤 문제는 거기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결 철학이 아무리 어떤 좋은 어떤 그 개념 실제론적인 혹은 개념론적인 어떤 틀을 통해서 어떤 감각과 어떤 그 범주의 이원론의 문제를 논파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잘 해석하는데 많은 어떤 풍부한 단초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타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주로 윤리적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윤리적인 문제와 사면적 인식의 관계 같은 지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해결 철학의 고유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불충분성이란 불충분성, 어떤 내파 가능성이란 내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그 설명들이 과연 맥도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지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제 뭐 좀 네, 코멘트가 해결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모멘트로 보기 때문에 악을 기능화했다. 그래서 윤리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 칸트의 인식론적 문제를 가지고 해겔이 개념주의적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셀러스 맥다월 브랜덤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면서 현대 그 분석 철학에 있어서 아주 파워풀한 아규멘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만을 제시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갖고 저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문제인데 조정환 선생님이 지적해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정환 선생님이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안아갖고 총체적 관계를 얘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총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발표자는 여기서 대상과 사유의 일치라고 하는 진리만을 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서는 대상과 사유의 일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관과 개념 이것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직관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실제를 갖다가 맞추느냐 의식이 대상에 적중하느냐 이러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동시에 직관과 개념의 통일을 통해 갖고선 하나의 대상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형성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객관성 이게 바로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개념에 의해서 대상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대상의 사유의 일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바로 조정환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객관적인 개념이다, 객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내가 조정환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조정환 선생님이 내용, 사태의 자기 자신과의 일치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 개념이 엔치클로페디 24절 부연 설명 쭈자츠바이에 있다라고 인용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요거 말고 다른 데서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그거 알아요? 다른 데서 해결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조정환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조정환 선생님한테 하나 드리려고. 어디에 혹시? 네, 이게 자연철학의 서론이죠. 246절 주자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주자스에서 하지만은 수강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다 들어갖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자스는 해겔 자신이 언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벨렉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둘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해겔의 마인드를 갖다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일치, 지성과 사물의 일치가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주관이 어떻게 객관에 적중하느냐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사태 혹은 사물 내용이 대상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실존과 개념 이것이 일치할 때 이건 신만이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실존과 개념이 일치할 때 이때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학에 있어서도 인간의 사유 과정이기 때문에 끝에 가기 전에는 아직 실존과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갖고는 더 이행해야 되고 더 이행해야 되고 그래갖고 제일 끝에 양자가 통일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론적인 사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태가 개념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태를 갖다가 진리게 해주는 건 개념이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그것이 개념에 적합하게 있는 것. 그게 먼저 진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 갖고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는데 그 의식이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차후적으로 맞춰보는 것. 이게 주관적인 진리다. 이렇게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정환 선생님 거기 벗어나는 건 옴마 하트 나토다.
예. 불만스러운 주제는 오늘 식사하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열정적으로 해주신 강순전 선생님과 또 그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제기해 주신 조정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까요?